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처럼 음악처럼 살고 싶은 원장 한정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당뇨병 전반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5가지 소 제목으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은 동맥경화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동맥경화증이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당뇨병의 발생. 당뇨병을 우리가 치료하고자 하는 것은 당뇨로 인한 합병증 예방에 있죠. 당뇨병의 합병증. 그리고 이제 당뇨병 치료제. 그리고 당뇨병 조절의 목표. 여기에 도달해야만이 당뇨병 합병증을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동맥경화증이란 네. 내과 질환인 고혈압, 당뇨, 이상치질혈증. 이상치질혈증은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높으면 이상치질혈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동맥경화증을 거쳐서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동맥경화증을 일으키는 위험인자 또는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병이 바로 심혈관 질환인 것은 아닙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이런 것들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위험인자입니다. 심혈관 질환 걸면 동맥경화증을 거쳐서 일으키기 때문에 동맥경화증 위험인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 동맥경화증이 어느 혈관에 왔느냐에 따라서 심혈관 질환이 발생이 나타나겠는데요. 심장에 있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관상동맥에 동맥경화증이 온 경우에 있어서 생기는 병이 협심증, 그리고 심근경색증, 그렇습니다. 혈관이 막혀 있지만, 운동할 때, 그럴 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이고, 막혀 있는 이 동맥경화증이 파열이 일어났었을 때, 심근경색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뇌에 있는 혈관, 동맥경화증이 오게 되면은 뇌졸중, 혈관이 막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혈관이 터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허혈성 뇌졸중과 출혈성 뇌졸중이 있습니다. 일시 혈관이 막혔다가 터지는 일과성 뇌허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초혈관에 동맥경화증이 생기면 말초혈관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그 질환들을 바로 동맥경화증에 의해서 심혈관 질환이 생긴 경우이기 때문에 협심증, 뇌졸중, 말초혈관 질환 이런 것들을 심혈관 질환이라고 하고요. 동맥경화증이 생겨야지 생기죠. 그러므로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 근데 이 동맥경화가 생긴 그 부위를 보면은 겉은 단단해도 속은 죽처럼 좀 말랑거립니다. 그래서 죽상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 그럽니다. 영어로는 이제 atherosclerotic cardiovascular disease 그러죠. 그래서 ASCVD 그럽니다.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이 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이것은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들이죠. 이런 위험인자를 잘 치료하게 되면은 동맥경화증과 심혈관 질환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나이입니다. 남자 45세, 여자 55세 이상, 또 가족력.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해결해야 할 것이 흡연, 비만,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이고 만성 홍파병이 있으면 알부민료가 세겠죠. 이런 것들도 다 동맥경화증 위험인자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그 modifiable risk factor를 약으로 조절하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동맥경화증이 생기는 것을 막아서 심혈관 질환이 생기는 것을 막게 됩니다. 당뇨를 치료한 이유는 결국은 동맥경화증을 막아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했습니다.
이건 이제 동맥인데요. 동맥은 삼겹살처럼 내막, 중막, 외막 이렇게 세 개의 막이 있습니다. 혈액 내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내막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콜레스테롤이 점차 이렇게 쌓이게 되죠. 속은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좀 말랑거립니다. 그래서 동지죽, 팥죽 하듯이 죽처럼 좀 말랑거려요. 죽상. 그리고 이제 정맥경화증인 말은 못 들어보셨죠? 동맥에가 생기는 겁니다. 동맥에 이런 것이 생겨 있으면 동맥경화증이라고 합니다. 플락이라고 하죠. 이렇게 플락이 이렇게 진행하다가 혈관 내에서는 혈액이 빠르게 지나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약한 부위, 동맥경화반, 플락, 이것이 약한 부위가 째지면 콜레스테롤이 새어나오게 되고 이때 혈관 내에 있는 혈소판에서 혈소판이 응집을 일으키면서 혈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막는다기보다는 혈전이 날아가서 위쪽 혈관을 막게 되면서 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게 생기게 되죠. 그런데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이 바로 혈압,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 같은 것이어서 내과에서 주로 치료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위험 인자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이런 것은 심혈관 질환이 아니고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위험 인자입니다. 이건 심장입니다. 심장은 혈관이 이렇게 심장도 두꺼운 근육이라 산소와 영양분이 필요하죠. 산소와 영양분을 혈액으로부터 받게 될 텐데요. 이것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거꾸로 해보면 이렇게 돼 있겠죠. 마치 그 왕이 쓰는 왕관 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 코로나라는 말이 붙은 것입니다. 월경암처럼 생긴 동맥이다. 코로나리 아터리 그러죠. 이 코로나리 아터리에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이렇게 죽상 동맥경화반이 생기면 동맥경화증이 생긴 것이고 이게 이제 파열이 되면 심근경색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혈관에 동맥경화증이 생겨서 사건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심혈관 질환이 다른데요. 이건 이제 관상동맥이 생긴 경우입니다. 이러한 것이 뇌혈관에 생기게 되면 이제 뇌졸중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위험인자로 인해서 죽상 동맥경화증이 생기고 그 결과 ASCVD라고 하는 죽상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이 발생해서 협심증, 심근경색증, 뇌졸중, 알초혈관 질환이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심혈관 질환이고 결국 당뇨병, 고혈압을 잘 조절함으로써 이러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 동맥경화증이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이시조선은요, 1392년에 시작해가지고 1910년까지 518년 지속이 된 왕조입니다. 외우기 쉬워요. 518이기 때문에 광주 민주화운동이 5.18이죠. 518년 지속된 이시조선 상감마마의 성씨는 무엇일까요? 시간상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감마마 납시오 이씨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 많죠? 상감마마 성씨는 납시입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로 당뇨병의 발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는 병이죠. 췌장의 췌도에 있는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분비를 잘 못하는 거예요. 베타셀 페일리어, 베타셀이 기능을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베타셀에서 인슐린을 분비를 하는데 그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2형 당뇨병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2형 당뇨병의 아주 기본적인 이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루 3끼 식사를 하죠. 그럴 때마다 혈당은 많이 오르게 되면서 인슐린이 이렇게 많이 오르게 되죠. 그렇게 하면 혈당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2형 당뇨병이 있으면 인슐린 분비가 그걸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식후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 나중에는
공복 혈당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 분비가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즉 베타셀 페일리어가 당뇨병의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당뇨병을 진단하면 이때 이미 췌장의 베타세포의 기능이 50% 감소되어 있을 때 진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뇨병은 이미 10년 전부터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단은 오늘 했다 하더라도 당뇨병의 시작은 약 10년 전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인슐린 분비가 이렇게 계속해서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진단하고 나서 또 5년 후에는요, 진단 시점에 50%가 감소됨으로써 정상일 때에 비해서 75%가 감소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은 진단하고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진행하는 병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프로그레션 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당뇨병 약제 하나가 되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2개, 3개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당뇨병 그 자체가 진행하는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쯤 당뇨약을 끊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환자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당뇨병의 자연 경과를 알면 끊을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오히려 점차 당뇨약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타셀 기능 장애와 더불어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 이것도 2형 당뇨병의 아주 기본적인 이상이 될 텐데요. 2형 당뇨병으로 진단할 때까지 인슐린 저항성이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진단됐을 때 그 이후로는 더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대개 이렇게 플래토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인슐린 저항성을 이겨내기 위해서 인슐린 분비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췌장이 일을 많이 하게 되겠죠. 이제 지칩니다. 지치면서 이렇게 인슐린 분비를 잘 못하면 이제 혈당이 인슐린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서 당뇨병을 진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뇨병에 있어서는 인슐린 분비 장애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필요하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은 우리가 당뇨를 진단한 시점에 있어서는 이제 더 증가하지는 않고 쭉 증가해 오다가 그대로 플래토를 유지하게 되고요. 인슐린 저항성을 이겨내기 위해서 인슐린 분비량이 쭉 증가되다가 지치면 인슐린 분비량이 떨어지면 이때부터서 혈당이 올라가게 됩니다. 먼저는 식후에 올라가는 혈당을 잡을 수가 없겠죠. 식후 혈당이 먼저 올라가게 되고 이어서 공복 혈당까지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뇨병으로 진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슐린이 없는 것이 아니죠. 인슐린이 있는데 인슐린에 대해서 세포가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췌장에서 분비한 인슐린에 대해서 말초에 있는 세포가 저항성을 갖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는 그 장기는요, 근육, 지방 조직, 간입니다. 이런 곳에서 인슐린이 있지만 그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것이죠. 즉, 예를 들어서 근육을 생각하면 인슐린이 나오니까 근육에서 당을 이렇게 세포 내로 끄집어 당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중 레벨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인슐린 수용체입니다. 이 노란 것은 이 인슐린 수용체하고 이렇게 결합하게 되면은 이제 세포예요. 예를 들어 근육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슐린하고 인슐린 수용체가 결합하게 되면 인슐린 시그널이 이렇게 이제 세포 내로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혈액 내로 글루코스가 이렇게 쑥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혈당을 떨어뜨리게 되고 근육이 글루코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 이 큰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 그림은 작게 그려집니다. 작아졌죠. 인슐린 시그널이 잘 전달이 안 되고 그러므로 글루코스가 잘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인슐린이 없는 건 아닌데 인슐린 리셉터하고 이렇게 바인딩한 다음에 시그널이 잘 전달이 안 되어가지고 혈중으로 글루코스를 잡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혈당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당뇨병 그러면은 이형 당뇨병 그러면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고요. 인슐린이 있어도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기능을 잘 못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이형 당뇨병 형태 생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형 당뇨병은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그러면은 인슐린 분비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하고 인슐린 저항성 개선시켜주면 되겠지요. 이것이 당뇨병의 치료가 되겠습니다. 뭐 제일 쉬운 방법이 인슐린을 바로 주면 되겠죠. 베타셀 페일리어에 대해서는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는 약으로는 설폰 요소제, 설포닐 우레아, 다음에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 DPP-4 이니비터, 메글리티나이드라는 것들이 있고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주는 것은 thiazolidine dione, TGD라고 하죠. TGD를 사용하거나 메포르닌을 사용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상에서 사용하는 약들은 이 약들을 되게 병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메포르닌 1차약으로 먼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 약은 베타셀 페일리어나 인슐린 저항성 개선하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인슐린과 관련된 그런 기전에 의해서 혈당을 조절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나온 약제인 SGLT2 이니비터는요, 인슐린하고 무관하게 작용합니다. 인슐린 인디펜던트 메커니즘을 이용을 해서 당뇨를 이용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혈당을 소변으로 빼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SGLT2 이니비터로 기존의 약제들하고는 전혀 다르죠. 최근에 많이 쓰이는 약제가 SGLT2 이니비터, 그 다음에 DPP-4 이니비터, 메포르닌,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고 인슐린과 관계없는 그 모드 오브 액션을 통해서 혈당을 소변으로 빼내버리는 이런 기전을 통해서 되게 당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3대 사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스 애플입니다. 두 번째는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 애플입니다. 자, 5개 중에 3대 사고는 어떤 것일까요? 다들 5번을 찍으셨죠? 스티브 잡스의 사과. 스티브 잡스의 애플은 인간관계를 연결한 사과입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이제 처방을 하고 있는 약제가 SGLT2 이니비터일 겁니다. 이 SGLT2 이니비터는 바로 사과나무 껍질, 거기에 있는 플로진으로부터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플로진으로부터서 다파글리플로진, 엠파글리플로진 이런 플로진 계열의 약물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사과나무 껍질에서 SGLT2 이니비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당뇨병 합병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뇨병을 치료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당뇨병으로 합병증을 막고자 하는 것이죠. 합병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혈관 합병증과 미세혈관 합병증입니다. 바로 이 대혈관 합병증에 의해서 사망을 하는 것이고 미세혈관 합병증으로 인해서 당뇨 환자의 삶이 매우 나빠지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혈관 합병증 그러면 그것이 관상동맥에 생기면 협심증과 심근경색증, 뇌혈관에 생기면 뇌졸중, 말초혈관에 생기면 말초혈관 질환이 생깁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ASCVD 그죠?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입니다. 우리가 당뇨병을 치료하는 이유는 ASCVD를 막음으로써 오래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세혈관 합병증을 막음으로써 시력이 떨어지거나 콩팥이 나빠져서 혈액 투석을 하거나 당뇨병성 신경병증으로 굉장히 아픈 통증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서 삶의 질이 좋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뇨병을 치료하는 이유는 이러한 대혈관 합병증, 미세혈관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협심증, 심근경색증, 뇌졸중은 많이 들어봤는데 말초혈관 질환은 잘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peripheral arterial disease입니다. 이것은 우리 병원에 있는 기계를 지금 사진을 찍어 놓은 것입니다. 네 군데 혈압을 재가지고 다리로 내려가는 혈관이 막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쪽은 혈액이 잘 내려가는 이거 막혀 있죠. 여기는 이렇게 끊어져 있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말초혈관 질환이 생기면 혈액이 잘 내려가지 못하죠.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막혀 있잖아요. 안 보이죠, 혈관이. 그럴 때 혈관이 막히면 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썩겠죠. 그래서 당뇨 환자 중에 발가락을 자른다 할지 발목을 자른다 할지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경우는 말초혈관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미세혈관 합병증 중에 당뇨병성 신경병증 있잖아요. 이 두 개가 합쳐지면 당뇨병 발, 당뇨 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혈당 조절을 잘 해야 되겠죠. 이번에는 당뇨병 치료제입니다. 최근 들어서 치료 지침에서 1차 약제로서 메포르민이 빠졌습니다. 미국 당뇨병 학회 가이드라인에서 빠져 있고 우리나라도 미국 당뇨병 학회 가이드라인을 거의 따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심부전 또는 만성 콩팥병이 있는 환자에 있어서는요. 메포르민이 1차 치료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SGLT2 이니비터가 1차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포르민이 1차 치료제로 있었을 때 2차 치료제로서 여러 가지 약들을 투약할 수 있겠는데 DPP4 이니비터하고 SGLT2 이니비터를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처방을 하죠. 근데 SGLT2 이니비터가 DPP4 이니비터에 비해서 헤모글로빈 A1C 로어링을 더 잘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고 그다음에 뭐 인슐린은 약을 많이 쓰게 되면 하염없이 혈당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TGG도 사용합니다.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는 주사제이고요. 그러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 DPP4 이니비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다글립틴, 시타글립틴, saksagliptin, 테넬글립틴, 리나글립틴, 우리나라 약제로 게미글립틴, 에포글립틴, 또 일본 약으로 아나글립틴, 테넬글립틴 이런 국내 9가지나 되는 글립틴 약물이 있습니다. 이들 작용 기제는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할 수 있는 그런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GLP-1, GIP가 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GLP-1, GIP가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DPP4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어버립니다. 빠르게. 그래서 약이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DPP4 이니비터는 DPP4 엔자임을 이니비션함으로써 GLP-1과 GIP가 분해되지 않도록 하고 이것이 GLP-1과 GIP가 췌장에서 베타셀, 인슐린 분비하는 셀에서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고 알파셀, 글루카곤을 분비하는 세포에서 글루카곤의 분비를 떨어뜨림으로써 혈당을 조절하게 됩니다. 글루카곤은 가장 대표적인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인데요. 글루코스 디펜던트 모드 오브 액션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베타셀을 자극해서 인슐린 증가시키고 혈당이 또 너무 떨어지게 되면은 글루카곤의 분비를 억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하죠. 이것이 바로 DPP4 이니비터의 모드 오브 액션이 되겠습니다. SGLT2 이니비터는요. 이런 키드니에서 이쪽은 그로메룰러스고 이쪽은 이제 튜블이 되겠는데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네프론이라고 그래요. 네프론은 이제 신장의 기본 단위인데요. 혈액이 이렇게 들어가서 모세혈관이겠죠. 그로메룰러스 내에서 이렇게 하고 나가게 됩니다. 이때 노폐물을 이렇게 세뇨관을 통해서 내보내게 될 텐데요. 이쪽으로 나갈 때 소듐과 글루코스가 같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나간다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수용체인 SGLT2나 SGLT1에서 이렇게 글루코스를 다시 재흡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정상인들은요, 소변으로 당이 나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우리 인체는 잘 만들어져 있죠. 에너지를 그냥 내보내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데 SGLT 인히비터는 이런 그 수용체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포도당이 재흡수되지 않고 그냥 소변으로 나가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SGLT2하고 SGLT1이 있는데요. 주로 SGLT2를 블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포도당 재흡수의 90%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SGLT 인히비터를 사용하게 되면 하루에 약 70g의 글루코스가 나와버립니다. 글루코스 1g은 4칼로리죠. 280칼로리가 빠지게 됩니다. 하루에 밥 한 공기 비슷한 정도로 이제 칼로리가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체중이 빠지고, 그 다음에 체중 조절이 잘 되면 또 혈압도 같이 빠지죠. 혈당도 잘 조절이 되지만, 이러한 기전을 가진 약이 SGLT2 인히비터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약들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에 관여하는 약들, 그다음에 분비된 인슐린이 작용하는 곳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약제, 대표적인 것이 메포르민하고 TZD죠. 인슐린 분비 촉진제는 DPP4 인히비터, 설폰 요소제,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 글리나이드 같은 약인데요. 자, 이런 약 말고 SGLT2 인히비터는 인슐린과 전혀 관계없는 인슐린 인디펜던트 메커니즘 오브 액션을 통해서 혈당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간 많이 사용했던 설폰 요소제는 앞으로 점차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사람에게는 물론 사용하게 될 텐데요. 설폰 요소제는 처음에는 이게 잘 떨어집니다. 혈당이. 그죠? 저혈당도 잘 오죠. 그러다가 이제 반동 현상이 생깁니다. 다시 혈당이 올라가게 됩니다. 보면은 모든 설폰 요소제의 특징입니다. 처음에 떨어졌다가 나중에는 효과가 없는 것이죠. 반면에 TZD는 혈당이 떨어지고 혈당 그대로 잘 유지가 됩니다. 로지글리타존에 길게 했던 연구도 있고요. 파요글리타존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혈당 조절은 또 잘 되는데 대부분의 쌤들께서는 파요글리타존 그러면은 얼굴이 달덩이처럼 붓고 체중이 늘고 이러한 부작용부터 먼저 생각합니다. 골다공증도 일으킬 수 있어서 프랙처 위험도 좀 증가될 수가 있고. 그래서 TGD는 프로액티브 연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좋은 효과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쌤들이 이렇게 선호하는 약은 아닙니다. 현재는 이제 당뇨병 약제 보험이 많이 풀려서 당뇨병 약제를 컨비네이션해서 치료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뇨병의 그 기전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 세포가 기능을 못하거나 인슐린 저항성,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치료하면서 콩팥에서 소변으로 당을 빼버리는 SGLT 인히비터 이런 것들을 같이 컨비네이션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조합해서 치료하는데 예전에는 보험이 안 된 것들이 이제 거의 보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쉽게 당을 잘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은 메포르민부터 시작한다면 약제들이 메포르민과 설폰 요소제, 메포르민과 DPP4 인히비터, 예를 들어서 빌다글메트가 메타포르민과 빌다글리틴이죠. 그다음에 메타포르민하고 SGLT2 인히비터인 다파론 듀오 이렇게 투 드러그 컨비네이션을 초기부터 사용할 수가 있고요. 물론 당화혈색소가 7.5% 이상이면 그 다음에 전에는 메트포르민과 SGLT2 인히비터를 저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약제인데요. 여기 혈당 조절이 안 되면 예전에는 설폰 요소제를 컨비네이션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보험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 DPP4 인히비터나 TZD는 보험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보험이 되기 때문에 메포르민 SGLT 인히비터, DPP4 인히비터를 사용을 하면 어떤 점이 좋냐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설포뇨소제는 SGLT 인히비를 좋은 효과, 체중이 빠지고 하는 것을 상쇄시켜버립니다. 그러나 DPP4 인히비는 체중에 있어서는 뉴트럴하기 때문에 SGLT 인히비를 그 효과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런 약제들이 나와 있죠. 큐턴, 제미다파, 제미글리틴 플러스 다파글리플러즈 이런 식으로 SGLT 인히비러 플러스 DPP4 인히비러 이런 약제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메포르민 하나만 추가하게 되면은 약이 아주 심플하면서 혈당 조절을 저혈당 없이 잘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SGLT 인히비러의 그 좋은 효과들을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메포르민 SGLT 인히비러 TGD 이것도 이제 보험이 되긴 하는데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체중 감소 효과를 체중이 늘어버리기 때문에 SGLT 인히비러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죠. 그러나 TGD의 그 효과를 보인 연구도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프로액티브라고 하는 대표적인 연구에서는요. 심근경색이 있었던 사람에서 파이오글리타조는 심근경색의 재발을 막고 뇌졸중이 있었던 사람에서 TGD 파이오글리타조를 사용하게 되면 뇌졸중의 재발을 막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메포르민 SGLT 인히비러 TGD 컨비네이션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쌤들이 선호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인슐린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 이것이 이제 솔리코하고 줄토피입니다.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는 아까 말씀드린 장에서 나온 호르몬이죠. 이것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는데요. 바로 이걸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DPP4 인히비러에서 분해되기 전 약이죠. GLP-1이. 그래서 인슐린 분비 촉진제고요. 그 다음에 장시간 인슐린에 속효성 인슐린이 컨비네이션 되어 있는 리조덱, 노보믹스 이런 약제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메포르민으로 조절되지 않은 환자에게 어떤 약을 우선 병용하십니까? 저 같으면요. SGLT 인히비러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GLT 인히비러를 경험하지 않았거나 SGLT 인히비러의 그 사용 시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불편한 점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DPP4 인히비러를 컨비네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컨비네이션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부작용이 없기 때문이죠. SGLT 인히비러는 가끔은 환자에게 불편한 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냥 편하게 치료하려면 DPP4 인히비러를 컨비네이션 하지만 환자에게 심혈관 질환의 예방이나 심부전의 예방 또는 만성 공파병으로의 진행을 막으려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당뇨병의 중요한 대혈관 합병증이거든요. 대혈관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는 메포르민 SGLT 인히비러 이걸 제일 먼저 선택하고 조절이 안 되면 그 다음에 DPP4 인히비러를 컨비네이션 하는 방법으로 선생님들이 치료 방향을 좀 바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메포르민 SGLT 인히비러, DPP4 인히비러 이런 조합들을 하실 거예요. 3제의 조합이 되기 때문에 아주 자유롭게 컨비네이션이 가능한데 제가 생각하는 쌤들이 가장 좋아하는 조합은 메포르민 SGLT 인히비러 플러스 DPP4 인히비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당뇨병 조절의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의 진단은 공복이 126, 식사 후 2시간이 200 이상, 당화 혈색소가 6.5% 이상이면 당뇨 환자로 진단하게 됩니다. 당뇨 환자를 치료할 때는 당뇨 환자를 진단하는 이것까지 조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130 이하, 식사 후 2시간은 180 이하, 당화 혈색소는 7% 이하, 미국 가이드라인이고 우리나라에서는 6.5% 이하입니다. 6.5%부터서 당뇨라고 진단하기 때문에 6.5%를 목표로 하게 되면 저혈당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은요, 말씀드린 그런 조합을 통해서 메포르민 SGLT 인히비러, DPP4 인히비러 이런 조합들은요, 저혈당이 안 오는 조합이기 때문에
저혈당 없이 6.5% 이하의 그 고울에 이제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 목표는 이렇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당화혈색소가 중요한데요. 당화혈색소는 최근 2, 3개월간의 당뇨 관리의 성적입니다. 이게 지금 적혈구인데요. 적혈관에 헤모글로빈이 있습니다. 이 헤모글로빈이 당하고 이렇게 결합한 것을 당화혈색소라고 합니다. 이 당화혈색소가 높으면 당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적혈구의 수명이 2달에서 3달이기 때문에 당화혈색소는 최근 2, 3달간의 혈당의 조절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7% 이하, 더 좋은 목표는 6.5% 이하입니다.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조금 더 느슨하게 조절해도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당화혈색소를 잘 조절하게 되면은 당뇨에 의한 그 미세혈관합병증, 눈합병증, 콩팥합병증, 당뇨병성 신경병증, 이 3가지 미세혈관합병증이죠.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요, SGLT2 이니비터를 가지고 당화혈색소를 떨어뜨리면 혈당을 잘 조절하게 되면요, 다른 약제 대비 이제 대혈관 합병증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혈당을 잘 조절해도 대혈관 합병증, 말씀드린 ASCVD를 예방하지 못하였었는데요. 이제는 혈당을 잘 조절하게 되면 ASCVD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바로 그 근거를 제시한 약물이 바로 SGLT2 이니비터이기 때문에 SGLT2 이니비터는 메트포르민 다음으로 SGLT2 이니비터를 사용해야 되고, 말씀드린 ASCVD의 고위험군 신부전 또는 만성 콩팥병이 있으면은 1차 약이 바로 SGLT2 이니비터가 되어서 메트포르민이 SGLT2 이니비터에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동맥경화증이란 당뇨병이 심혈관 질환이라고 잘못 알을 수가 있어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은 동맥경화증을 일으키는 위험인자입니다. 동맥경화증이 생기면 심혈관 질환이 생기죠. 그러므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동맥경화증 또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입니다. 당뇨병의 발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 2가지입니다.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떨어진 경우, 그러니까 췌장의 인슐린 분비 세포인 베타 세포가 기능을 못하는 경우, 2번째는 인슐린이 나와도 말초 조직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효과를 못 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베타셀 페일리하고 인슐린 레지스턴스가 합쳐졌을 때 당뇨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뇨병의 합병증은 당뇨병을 우리가 치료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큰 혈관 합병증, 그러니까 대혈관 합병증으로 ASCVD 예방이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가 사망하는 것은 바로 이 ASCVD, 심근경색, 뇌졸중, 경우에 따라서 말초혈관 때문에 사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예방하고요. 그 다음에 미세혈관 합병증으로 눈, 망막 합병증, 그 다음에 당뇨병성 신증. 우리나라에 혈액 투석하고 있는 사람의 가장 많은 원인은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 이런 것들을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고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 치료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슐린 분비 촉진제하고 인슐린 저항성 개선하는 약제, 여기에 추가해서 최근에 나온 당뇨병을 당뇨로 치료하는 약제 SGLT2 이니비터, 3가지를 잘 조합을 해서 먹는 약으로는 그렇게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당뇨병 조절의 목표는 이 목표에 잘 도달할 때 당뇨병의 합병증을 막음으로써 당뇨 환자의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목표로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은 당화혈색소이고, 당화혈색소 7%, 더 적극적으로 하려면 6.5%가 치료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